투자의 성공은 오랫동안 투자한 사람의 것이지 내가 주식을 맞추는 게 아니다. 우리는 맞출 수 있다고 착각을 하죠. 앞으로 경쟁력 있는 회사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그거의 판단이지 가격을 보고 막 사고 팔고 하면은 그거는 좋은 전략이 아니죠. 혹시 앞으로는 어떤 섹터가 좀 더 주도주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섹터를 떠나서 그 일본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본은 30년 내내 그 하락을 해왔잖아요. 그러다가 일본의 그 밸류업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래서 프라이스북이 뭐 0.5였던 회사, 뭐 0.6였던 회사가 전부 1을 넘어섰거든요. 그러면서 어떻게 0.5인 회사가 1로 되게 되면 100%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그동안 30년 내내 하락했던 거를 다 그 리커버 할 수 있었잖아요. 한국 기업도 지금 0.5 밑에 되는 회사들이 너무 많아요. 팽개쳐져 있는 주식들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너무 싼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가총액보다 현금이 비슷한 회사가 있거나 그런 기업들의 밸류업이 필요하다고 봐요. 정상가치보다 낮은 기업들, 그리고 경쟁력이 있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이 다시 한번 그 리밸류에이션을 받아야 될 것 같다. 근데 그런 회사들이 왜 주식 가격이 안 오르냐? 아직은 그 한국에서 주주들의 이익을 극대화한다는 거에 대해서 아직도 경영진이 동의 안 할 수가 있다는 이제 그 시스템 문제죠.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가 그 상속세 같은 경우 너무 높은 게 문제겠죠. 그런 것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대주주의 이익과 일반 주주들의 이익이 상충이 되지 않아야 되는데 대기업 대주주들은 많은 경우 주식 가격이 올라가는 거를 좋아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거는 심각한 문제죠. 자본주의 시장에서 대주주가 올라가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근본적인 문제죠. 그거에 대한 해소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런 기업들이 너무 많다, 한국이. 그런 기업들이 제값을 받는다 그러면 적어도 프라이스북이 1이 넘는다고 그렇게 가정하게 되면 뭐 40% 50% 상승 효과는 훨씬 크죠. 그 밖에도 그럼 혹시 상법 개정과 관련해서 이런 주주 환령 관련주들은 좀 뭐가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뭐 금융지주사, 대기업 그룹의 지주사들이 있는데 그 회사들이 그 혜택을 받을까요? 앞으로 다른 데가 좀 받을까요? 저는 지주사가 좋은 그 훌륭한 디스카운트 에셋이라고 보고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그 보통주하고 우선주가 갭이 굉장히 넓어요. 우선주에 대한 그 인식이 굉장히 잘못되어 있는 것 같고 미국의 우선주와 한국의 우선주는 전혀 다른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우선주가 지나치게 디스카운트 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쪽이 디스카운트 에셋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주사 같은 경우에 리서치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 가치가 주식 가격에 반영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사람들 잘 몰라요. 한국 주식에 이게 왜 싼지 왜 비싼지 그거에 대한 특히 지주사에 대해서 그런 리서치가 거의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회죠. 그러니까 어떤 섹터를 봐서는 회사가 멀쩡하게 잘 벌고 있는데 시가총액이 내가 볼 때 한 5조 원 돼야 되는데 1조밖에 안 된다든가 그런 게 있죠.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되느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리서치가 안 돼 있다는 이유, 또 하나는 사람들이 잘 모르니 그 결과 모른다는 거, 세 번째는 대주주가 관심이 없다는 거. 그런 복합적인 거를 해결하는 거는 결국은 주주들이 해결할 수 있는 법과 제도가 필요해요. 근데 그게 좀 아직은 미비하죠. 최근에는 증권이나 보험주 관련된 증권사의 투자 의견이 줄줄이 하향 조정되고 있던데 혹시 그 이유는 뭐라고 보시나요? 저는 금융 그 회사의 앞날은 밝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금융업이 계속 발달하게 되면 금융회사들은 당연히 밸류에이션이 올라가겠죠. 좀 가파르게 오른 면도 있죠. 은행들이 굉장히 소외됐다가 가파르게 올랐으니까 그거에 대한 조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2차 전지가 몇 년 전에도 굉장히 뜨거웠는데 여전히 뭐 좀 반등하긴 했지만 물려 있으신 분도 있는데 2차 전지 산업이 어쨌든 전기차 캐즘에 좀 들어간 부분도 있고 한데 어떻게 좀 보시나요? 저는 솔직히 이제 우리나라가 소품종 대량 생산의 시대는 앞으로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도체를 통해서 많은 부를 창출했듯이 2차 전지나 이런 거를 통해서 또 한번 부흥할 거냐. 그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 회의적이에요. 중국이 너무 경쟁력이 세요. 그리고 전기자동차도 중국이 앞서고 있고. 굳이 그렇게까지 우리나라가 그렇게 대규모 투자를 통해서 그 이윤을 창출하는 시대는 이제 어쩔 수 없이 다른 방향을 찾아야 된다. 미국이 한 걸 그대로 생각하면 되죠. 미국도 다 뺏겼죠. 그 경쟁력을 어쩔 수 없거든요. 조선도 뺏기고 자동차도 뺏기고 근데 일본도 뺏기겠죠. 일본은 유일하게 남은 게 뭐죠? 자동차 하나죠. 이제 안 돼요. 일본도 한계가 오기 시작한 거죠. 제조업에. 그러면 어떻게 되냐? 서비스 업종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금융, 그 다음에 엔터테인먼트, 게임,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금융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주장하는 이유가 금융업이 발달한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 강대국이 된다. 저는 그걸 믿고 있는 거죠. 자, 미국 얘기해 주셔서 AI가 인터넷에 등장한 맞먹는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하시던데 AI 시대 유망한 산업 분야 그럼 투자 기회는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저는 이제 인터넷이라는 게 나왔을 때 굉장히 전 세계가 완전히 패러다임이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기업들이 나왔죠. 페이스북이 나오고 뭐 아마존이 나오고 사실 엄청나잖아요. 그렇죠? 전혀 과거에 있던 제조업의 시대에서 이 플랫폼의 시대로 온 거거든요. 불과 20년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AI를 통해서는 이것도 저는 이제 하나의 정말로 엄청난 패러다임이 변할 거라고 보는데 개인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그 어떤 AI다 그래서 뭐 한 기업이 잘 될 거다 이런 걸 떠나서 AI가 전 산업에 걸쳐서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건 AI의 뭐 AI 대표주다 이런 게 아니고 SK텔레콤이다. 그럼 AI 효과를 엄청나게 볼 거예요. 통신회사 같은 경우. 개인도 마찬가지로 AI를 잘하는 사람과 AI를 잘 모르는 사람의 차이는 엄청나게 있고 또 투자계도 마찬가지죠. 저 투자도 예를 들어서 옛날에 애널리스트가 10명이 하던 거를 챗GPT가 딱 1분이면 다 끝내니까 그 생산성이 이루 말할 수 없죠. 이건 AI 종목이다 이런 걸 떠나서 이렇게 투자할 때 AI를 통해서 이 회사가 얼마큼 더 경쟁력을 배가할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포커스 해야 될 것 같고 통신업이 AI의 큰 혜택이 될 거라고 보고요. 제약회사도 그렇고 전 분야에 저는 AI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주식도 이 회사가 AI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어떤 투자를 하고 있는지 거기를 유심히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통신업이라든가 제약바이오도 AI 뭐 굉장히 수혜를 받는다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AI로 가장 뜨거운 대장주들은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라든가 팔런티어 같은 미국 AI 관련된 기업들이 주가가 굉장히 급등했는데 이런 기업들이 혹시 가치는 어떻게 평가하고 지금 시점에서 이런 기술주에 투자하는 거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시나요? 제 생각이긴 하지만 걱정이 될 정도로 밸류에이션이 높아요. 아, 많이 올랐다. 네, 너무 많이 올랐죠. 네.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을 따지는 그거는 이미 지나갔죠. 그 구간은. 너무 많은 그 기들에서 뭐 너무나 많은 금액을 투자하는 거는 저는 좀 자제해야 된다고 봐요. 대부분 막 이렇게 옛날에 닷컴 버블처럼 막 그 기대값이 올랐을 때는 반드시 버블이 껴요. 닷컴 때 똑같이 그랬거든요. 천문학적으로 그 높은 시가총액을 유지하는 거는 글쎄요. 약간 부정적이에요. 닷컴 때도 인터넷은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발전했겠고 AI도 이후로도 굉장히 발전은 더 하겠지만 지금 AI 열풍이 닷컴 때의 버블과 약간 좀 비슷한 느낌이 있다는 건가요? 그렇죠. 가격적인 측면에서. 그렇죠. 왜냐하면 닷컴 때는 그냥 무조건 인터넷만 한다 그러면 올랐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밸류에이션이나 이런 것도 전혀 사람들은 들여다볼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근데 그게 다 이제 그 거품이 빠지고 먼지가 다 되니까 살아남은 기업들 재편된 것처럼 이 AI도 엄청난 그 부가 올 것처럼 하니까 밸류에이션이 너무 그 디맨딩한 거죠. 좀 기다려도 된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예를 들면 말씀드린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워낙 매출과 영업이익이나 실적이 어느 정도 이제 가격만큼은 몰라도 어쨌든 뒷받침되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퍼가 뭐 100이고 200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잘 안 될 거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그렇죠. 너무 비싸다. 가격이. 그렇죠. 그 얘기죠. 자, 그럼 혹시나 테슬라 주가가 부진한 이유는 뭐고 혹시나 언제쯤 매수 적기가 올 수 있을까요? 테슬라도 되게 비슷한 그런 딜레마가 있을 것 같아요. 네. 테슬라도 그 밸류에이션 디맨딩하고 너무 좀 조정받은 상태인데도 그렇죠. 다 비싸다고 생각했는데도 테슬라를 사는 이유는 테슬라밖에 없다. 진짜 테슬라의 고민은 중국 회사들일 것 같아요. 중국 회사들이 너무 싸게 잘 만들고 중국은 그런 회사들이 많잖아요. 샤오미도 있고. 근데 미국의 테슬라 혼자 벅찰 수가 있고요. 그런 무역 전쟁 때문에 중국에 수출하는 거는 굉장히 힘들어질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일론 머스크에 대한 리스크죠. 일론 머스크라는 천재성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긴 했지만 또 그 반대로 그만큼 리스크가 크죠. 잘못되면은 너무나 그 한 사람의 그 결정이 중요한 영향을 끼치니까. 지금 혹시 그러면 좋게 보시는 미국 빅테크 주식은 없으신가요? 그냥 다 비싼가요? 그러니까 저는 ETF S&P 500이 지금은 제일 낫지 않을까. 주식도 좋고요. 그 어떤 한두 종목에 쏠리지 말고요. 그래서 뭐 테슬라에 그냥 너무 많은
재산을 투자한다든가 그럴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자, AI 기술 발전이 또 기존 산업, 특히 금융업, 애널리스트 등의 직업에도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예측하셨는데, 이런 변화 속에서 개인 투자자들은 그럼 어떤 역량을 좀 키워야 될까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가는 이것 때문에 그 투자 철학이 바뀌면 안 되고요. 결국은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가장 심플한 거죠. 장기 투자하고 골고루 투자하고 주식 자주 들여다보지 말고 퇴직연금, 연금저축 이걸 통해서 꾸준하게 주식 비중을 늘려라. 혹시 주식 투자에 두려운 생각을 갖고 있다 그러면 그 두려움을 가질 필요 없다. 길게. 그러니까 시간에 투자하는 거지 가격을 맞추는 게 아니다. 그런 생각을 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말씀하신 투자는 타이밍이 아니라 시간이 게임이다라는 투자 철학을 갖게 되면 혹시 근데 계기점이 있으실까요? 대표님은? 한국에 있을 때는 주식이라는 걸 아예 몰랐고요. 근데 미국에서 이제 펀드 매니저 하면서 경험도 있고요. 결국은 투자의 성공은 오랫동안 투자한 사람의 것이지 내가 주식을 맞추는 게 아니다. 가격을 맞추는 게 아니에요. 못 맞춰요. 우리는 맞출 수 있다고 착각을 하죠. 대표님이 자산운용사나 이제 금융업에 처음 종사한 게 몇 년도이실까요? 91년이죠. 자, 그럼 91년도 입사해서 25년까지 35년 정도 이제 종사하셨는데, 간혹 이 개인분들이 이 개별 종목에 큰 돈을 넣어서 돈을 크게 버시는 슈퍼개미가 되거나 자산가가 되신 분들을 막 보신 적은 있으실 텐데, 그럼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분들이 어쨌든 개별 종목에 집중 투자를 했고, 어쨌든 타이밍을 재고 들어간 부분도 있을 텐데, 좀 운의 영역이 큰 걸까요? 아니면 어떻게 보세요? 저는 못 만나봤어요. 가끔씩 슈퍼개미 되셨거나. 아니에요. 사실이 아닌 경우가 많고. 이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도박해서 돈 번 사람 없죠. 그런 거 믿으면 안 돼요. 나는 가격을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교만한 거예요. 시장을 이기겠다는 거거든요. 이길 수 없어요. 그러면 가격을 맞출 수 없다면 대표님도 원래 이전에 펀드 매니저도 하셨고 자산운용사에 계셨으면 지수만 사시는 건 아니잖아요. 개별 종목도 사잖아요. 사고 팔았을 거잖아요. 당연히 사고 팔았다라는 거는 내가 가격을 봤다는 거잖아요. 아니죠. 아닌가요? 아니죠. 그럼 언제 사고 언제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펀드 매니저 하면 내가 여기서 50개 종목이 있잖아요. 네, 50개 있다 칠게요. 네, 그러면 이제 골고루 투자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팔을 때는 어쩐 데가 팔았냐면은 한국의 얘기를 들을게요. 90년대 펀드 매니저 할 때는 내 포트폴리오에 있는 회사들은 거의 다 장치 산업이었어요. 제주회사, 철강회사. 그게 이제 한국의 경쟁력이었죠. 그러다가 이제 새로운 기업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비스 업종이라든가 게임 업종이라든가 NC소프트라든가 이런 기업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전에 없던 기업들. 그러면 밸류에이션을 보게 되면 이제 그런 회사들이 돈을 잘 벌기 때문에 옛날에 내가 제주회사에 돈을 벌었지만 제주회사는 더 이상 경쟁력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옮겨가는 거예요. 내가 제주회사에서 내가 한솔재질을 뭐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고 이런 거는 하나 의미가 없어요. 자연스럽게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으로 내 포트폴리오가 옮겨간 것 뿐이지 이걸 50% 벌어서 팔고 이걸 30% 벌어서 팔고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 엉망진창이 돼요. 어떻게 보면 그 기업의 매출액이라든가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폭과 그 기울기가 더 중요하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이 기업을 내가 앞으로 투자할 때 NC소프트를 투자하는 게 좋을까 아니면 한솔재질을 계속 투자하는 게 좋을까. 근데 한솔재질은 그동안 10년 동안 투자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이게 한국이 이제 더 이상 그쪽에서는 성장할 수가 없다는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그래서 그래서 그걸 팔고 이걸로 옮겨가는 과정이 이제 지금도 마찬가지죠. 내가 펀드 매니저라 그러면 한국이 지금 앞으로 어떤 기업이 잘 될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방산 쪽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하면 방산 쪽에 조금씩 내가 포트폴리오 옮겨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한마디로 그 섹터나 그 종목이 어쨌든 그 회사가 돈을 벌어들이는 게 이제 더 증가하거나 그 증가폭 기울기가 이제 큰 곳으로 이제 자연스럽게 간다는 건데. 그러니까 결국은 앞으로 경쟁력 있는 회사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그거의 판단이지 그 가격을 보고 막 사고 팔고 하면은 그거는 좋은 전략이 아니죠. 그러면 한국에 앞으로 지금부터 앞으로 경쟁력 있는 섹터는 좀 어디 쪽이 그럼 가까울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서비스 업종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서비스업에서. 그 다음에 또 하나 그 업종에 상관없이 지금 프라이스북이 낮은 기업들이 너무 많다. 근데 예를 들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 산업 자체는 그 하향 산업인데 아무도 이 회사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망하고 이 회사만 남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근데 밸류에이션이 너무 싼 거예요. 그러니까 또 경쟁자도 안 생겨요. 근데 그런 기업도 하나의 좋은 투자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거고 지금 한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전반적으로 너무 싸다.
하나의 큰 매력 포인트고, 밸류에이션이 청산 가치보다 낮은 기업들,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주회사 같은 경우 다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고, 그 우선주와 보통주도 지나치게 디스카운트가 많이 된 것도 저는 기회라고 보는 거죠. 그럼 아까 말씀해 주신 그 서비스업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디를 말씀하시는? 서비스업은 이제 그런 거죠. 우리 생각 뭐 호텔 여행 이런 쪽은 아닐 것 같아서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카카오 같은 거죠. 인터넷 서비스. 예, 플랫폼이라든가 금융 회사라든가. 지금 한국은 전부 우리는 사고를 할 때 우리는 매니팩처링 회사만 생각하잖아요. 제조업만. 수출만 많이 해왔던 거기 때문에 서비스성의 중요성을 잘 간과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그게 금융이 그중에 가장 큰 부분이다. 미국이 잃어버린 경쟁력을 다시 찾은 거는 금융 때문이다. 네. 그래서 저는 금융업이 제일 중요한 섹터가 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금융 섹터가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낮아요. 네.